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아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미국 연방의 45번째로 가입한 유타주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미국 연방의 41번째로 가입한 몬태나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지금부터 약 2달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으로 출간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자, 여기에 소개된 50개 주 중에서 오늘은 지금은 몬태나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몬태나주 미국 대륙 영토 중에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가 몬태나주인데요. 몬태나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 기준으로 무려 4번째로 면적이 큰 주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주, 두 번째가 텍사스주, 세 번째가 캘리포니아주, 네 번째가 바로 몬태나주인데요. 자, 이 몬태나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서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몬태나주는 인구는 11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4배나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죠. 남한의 면적이 몬태나주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한의 인구는 5,140만 정도 되는데 몬태나주는 인구가 훨씬 더 적은 112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일본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바로 일본이고, 일본 면적과 몬태나주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몬태나주 면적과 일본 면적이 비슷한데 인구는 몬태나주는 112만 명 정도, 그에 반해서 일본의 인구는 그보다 100배 정도 많은 1억 2,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보면 면적이 비슷한 몬태나주하고 일본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몬태나주 인구 112만 명 정도는 일본 인구 1억 2,400만 명의 약 0.9%밖에 안 될 정도로 몬태나주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인데요.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그 몬태나주, 또 그 서쪽에 있는 아이다호주, 또 그 몬태나주의 남쪽에 있는 와이오밍주, 이 세 개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몬태나주는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그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이 세 개 주에 걸쳐에 있는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바로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그 유명한 엘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몬태나주는 이제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몬태나주 북쪽과 캐나다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평선으로 위도가 북위 49도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위도가 북위 37도, 부산의 위도가 북위 34도입니다. 그 몬태나주의 이제 명칭의 어원은 스페인어로 산, 마운틴, 산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가 몬타냐입니다. 거기에서 변형돼서 몬테나라고 칭하게 됐고요. 제가 15년 전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내 식구 가족 여행 다녀왔을 때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미디 전망대까지 올랐는데요. 그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 해발 4,807m, 해발 4,807m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인데요. 그 몽블랑은 그 프랑스 영토다 보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해서 프랑스어로 몽블랑,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인데요. 프랑스어로 몽블랑 할 때 몬이 영어로 마운틴하고 똑같은 산이란 의미고 블랑이라는 게 백지, 하얗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다고 해서 프랑스어로 몽블랑, 이탈리아어로 몬테비앙코라고 하는데요. 거기 프랑스어로 산을 몬이라고 하듯이 스페인어로는 산의 의미가 몬타냐입니다. 거기에서 변형된 미국식 영어 표현이 몬테나이고 그래서 몬테나주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그곳은 역사를 좀 살펴보면 미국 대륙의 면적이 지금 전 세계 면적의 랭킹으로는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의 영토가 세 번째로 큰 면적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 영토 면적의 랭킹 10위까지 말씀드리면 1위 러시아, 2위 캐나다, 3위 미국, 4위 중국, 5위 브라질, 6위 호주, 7위 인도, 8위 아르헨티나, 9위 카자흐스탄, 10위가 알제리입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 규모가 미국인데요. 미국 중에서도 50개 주 중에서도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몬테나주입니다. 자, 몬테나주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미국 대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륙 면적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을 한다면 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면적은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던 때의 미국의 영토였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03년에 미국 대륙의 중부에 해당되는 루이지애나라는 지역은 1803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한 게 미국 중부에 광활한 지역인데요. 그때 몬테나주의 동부 지역도 그 미국 중부 지역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몬테나주의 동부 지역은 1803년에 미국의 영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몬테나주의 서부 지역은 그로부터도 이제 세월이 약 43년이 흐른 1846년에 영국과 미국이 오리건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워싱턴주나 오리건주나 아이다호주나 몬테나주의 서부 지역 이런 지역들 지금의 미국 대륙의 북서부 지역이죠. 북서부 지역을 1846년에 미국과 영국이 오리건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획득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1846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미국의 영토를 북서쪽을 쫙 캐나다 북서쪽으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알래스카 남부 지역까지 북진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위도상으로 북위 54도 40분 선까지. 그러게 되면 캐나다 지역은 태평양과 접하는 해안 지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강력하게 영토 확장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영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나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니까요. 지금도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로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46년 당시에 제임스 포크 미국의 11대 대통령은
미국의 북서부 지역을 저 알래스카 남쪽 지역까지 확장시키려고 영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려고 했는데 전쟁까지 가진 않고 조약을 통해 가지고 절충안으로 위도 49도선으로 영토를 경계를 했습니다. 원래 제임스 포크 11대 대통령은 북위 54도 40분까지 가려고 했고 선거 공약으로도 그걸 내세웠었는데 영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진 않고 북위 49도선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수평선으로 이 영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몬태나주의 서부 지역이 미국의 영토가 된 거고요. 또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절에 바로 1846년부터 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배함에 따라 이달고 과달카날 조약을 체결해서 바로 미국의 남서부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유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이런 지역들을 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획득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몬태나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영토가 면적이 네 번째로 넓은 주고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4배, 일본 면적과 비슷한데요. 그 몬태나주의 동부 지역은 1803년에 미국 땅이 됐고 몬태나주의 서부 지역은 1846년에 미국 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몬태나주는 이제 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을 정도로 산악 지역도 많지만 평야지대도 많습니다. 광활한 평야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몬태나주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몬태나주가 미국의 정식 주로 된 것은 1889년입니다. 1889년에 미국 연방에 41번째 주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몬태나주는 이제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들이 있습니다.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금, 은, 동, 골드, 실버, 브론즈, 금, 은, 동, 그 다음에 납 이런 광물 자원도 풍부하게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요. 광활한 그 평야지대에서는 목축업도 성행합니다. 목축업으로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로는 밀, 보리, 사탕무 이런 농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감자도 있고요. 미국 50개 주 중에 감자 농사로 포테이토, 감자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주는 몬태나주의 서쪽에 있는 아이다호 주인데 그 아이다호 주뿐만 아니라 몬태나주에서도 밀, 보리, 사탕무 뿐만 아니라 감자 농작물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몬태나주는 산악지역,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이라는 산악지역도 있다 보니까 그곳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 나무 목재를 가지고 원재료로 한 가구 산업, 가구 제조업, 그 다음에 펄프, 종이 제조업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몬태나주는 이제 정치를 좀 살펴보면 미국 여성 최초 국회의원이 탄생된 지역입니다. 몬태나주에서 1916년에 미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인 지넷 랭킨 의원이 그곳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몬태나주의 제1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선출된 인물이 바로 지넷 랭킨 의원인데요. 자,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됐는데요. 초기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1917년 1차 세계대전의 후반부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반전 운동가였던 지넷 랭킨 연방 하원 의원은 반대표 50표 중에 한 표를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연방 하원 의원이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넷 랭킨 의원이었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넷 랭킨 의원이 1916년에 미국 여성 최초의 국회의원인 연방 하원 의원에 선출이 되고, 그 이듬해 즉 1917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연방 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50표 중에 한 표가 지넷 랭킨 의원의 표였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반전 운동을 펼쳤습니다. 지넷 랭킨 의원이. 그러고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바로 미국 의회에서 또 선전포고의 일본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의 국회가 비준할지 말지를 또 표결을 했는데요. 그때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지넷 랭킨 의원은 연방 하원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반대표가 50표나 됐고 그 중에 한 표가 지넷 랭킨 의원 표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반대표가 유일하게 지넷 랭킨 의원만 연방 하원 의원 중에 반대표를 던졌고, 연방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승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주요 국가들의 헌법상 선전포고를 할 때, 상대 국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때는 국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연방 하원에서는 지넷 랭킨 의원만 반대를 했고, 연방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선전포고에 찬성을 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반전주의자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든 2차 세계대전 때든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선전포고에 참전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제 극단주의자 아닌가, 그야말로 극소수의 이제 의견을 주장하는 자 아닌가라고 좀 비난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1973년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미국이 그 뒤로도 그래가지고 1941년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선전포고의 반대표를 유일하게 던졌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반전주의자다라고 해서 1942년 그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에서 은퇴를 했고, 은퇴 이후에는 계속 반전 운동을 펼치면서 6.25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도 미국이 참전하는 것에 관해서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계속 펼치다가 1973년도에 사망하셨는데요. 1973년이면 베트남과 미국이 휴전협정을 맺었던 연도이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75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미국이 수많은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더티 워, 더러운 전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베트남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넷 랭킨 의원은 1942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 은퇴하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도 반전 운동을 펼치다가 1973년에 사망하셨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1985년에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한 만장일치만 있지는 않다. 그런 완전한 만장일치는 어렵다. 그런 나라는 이런 북한 같은 그 공산주의 변형된 그런 국가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당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게 만장일치지 일반 민주 자유 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러니까 랭킨 의원이 1973년에 사망하신 다음에 12년이 지난 1985년에 이런 소수 의견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지넷 랭킨 의원의 그러한 평가를 반영해서 그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현관에 랭킨 의원의 상반신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년 5개월쯤 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처음 갔던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였고 그 중에서도 처음 간 곳이 연방의회 의사당인데요.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연못이 있고 의사당 건물과 연못 사이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제18대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의 말을 타고 있는 모습,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 광장에 세워져 있는 유일한 역대 대통령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 18대 대통령인데요. 18대 대통령으로서 세워진 게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동상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양복을 입은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총사령관으로서의 그 군복을 입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는 광장에는 그러게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안에 현관에는 바로 미국 여성 최초 국회의원인 지넷 랭킨 의원의 동상이 1985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넷 랭킨 의원이 그러게 1941년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폭격에 따라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던 그 지넷 랭킨 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 몬태나주의 제1선거구였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아시죠?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은 총 438명인데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요.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 50개 주 총 100명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넷 랭킨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몬태나주 인구가 좀 지금 정도 인구 수준이어가지고 제1선거구, 제2선거구로 나뉘어져 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을 2명 선출했고 연방 상원 의원도 2명 선출을 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941년에 그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일본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에 유일하게 랭킨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다 보니까 그 랭킨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몬태나주 제1선거구는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1993년까지 공화당 소속이었던 랭킨 의원에 대한 그러한 비난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2년 임기의 연방 하원 의원은 그 50년 동안 그 몬태나주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 당선이 되고 랭킨 의원이 소속됐던 공화당 의원이 배출된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 2년마다 총 50년 가까이 선출했던 25번 가까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2번만 공화당이 당선이 되고 나머지 한 23번 정도는
민주당이 당선될 정도로 랭킨 의원이 소속된 공화당에 대한 그러한 비난 여론이 몬태나주 제1선거구에서 많이 표출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93년에는 아예 인구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그런 분구 구도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돼 가지고 연방 상원 의원은 2명 뽑는데 연방 하원 의원은 1명만 뽑는 걸로 결정된 게 1993년이고요. 그 뒤로 한 27년이 지난 2020년에 가서야 다시 인구가 늘어가지고 다시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분구를 시켜서 지금은 몬태나주는 인구 112만 명 정도로 연방 상원 의원 2명 선출, 연방 하원 의원 2명 선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는데요. 인구 평균적으로 그때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인구 60만 명당 연방 하원 의원 1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12만 정도인 몬태나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2명 뽑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주마다 2명씩 50개 주 통틀어서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주가 몬태나주이고요. 그 다음에 몬태나주는 또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아까 경제 말씀드렸고 정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요.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1992년에 개봉된 흐르는 강물처럼, 또 1994년에 개봉된 가을의 전설, 이 두 영화가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주연 배우가 모두 브래드 피트입니다. 제가 뒤에 설치되어 있는 이 모니터가 TV 모니터가 제 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취업한 지 만 3년이 지났는데요. 아들이 저희 집을 위해서 이 85인치 이 TV를 기증을 했습니다.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가정용 TV 모니터로는 가장 대형이라고 합니다. 85인치입니다. 이보다 더 클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없고 사다리차를 불러야 되는 이제 사무실용 그런 TV 모니터고, 가정용 TV 모니터로는 가장 큰 게 이게 85인치 400만 원 정도 하는 걸 아들이 저희 집을 위해서 기증을 해서 아들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TV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넷플릭스 영화도 즐겨 보는데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1992년에 개봉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또 1994년에 개봉된 가을의 전설도 이 TV 모니터를 통해서 넷플릭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두 영화가 바로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 자, 그 영화의 이제 내용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1992년에 개봉된 흐르는 강물처럼은 거기 몬태나주에 있는 그 강이 있죠. 강에서 플라이 낚시, 줄을 던지면서 하는 플라이 낚시라고 하죠. 플라이 낚시를 통해서 송어를 낚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브래드 피트는 아들 둘 중에 두 번째 아들 역할을 하고, 첫 번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하고, 그 아버지는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로 나오고, 그 아버지도 송어 플라이 낚시를 좋아해서 교회 근처에 그 강가에 가가지고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러한 자세로 낚시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 취미 자체를 낚시가 송어 플라이 낚시가 인생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종교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그 낚시에 대한 태도, 또 낚시 실력을 보이는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둘째 아들인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한 둘째 아들은 그 지역에서 지역 신문사 기자 역할을 하고,
첫째 아들인 그 누구는 동부 지역의 명문대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시카고 대학의 문학 교수 자리까지 제안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나중에는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한 둘째 아들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해버리니까 아버지나 형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실감을 겪으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근처 교회 근처 흐르는 강에 가서 플라이 낚시, 송어 플라이 낚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전개되는 거. 그래서 송어잡이 플라이 낚시를 통해서 한 가족의 가족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게 바로 1992년에 개봉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흐르는 강물처럼 낚시를 하면서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스토리 전개가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후인 1994년에 개봉된 영화가 또 브래드 피트와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바로 가을의 전설인데요. 가을의 전설은 그 아까 소개해드린 흐르는 강물처럼은 1900년대 초라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즉 20세기 초, 1900년대 초니까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 그 시대적 상황,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의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게 흐르는 강물처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1994년에 개봉된 영화 가을의 전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그 몬태나주에 이제 안소니 홉킨스라는 그 아버지가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나오고 그 안소니 홉킨스라는 그 아버지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이 있죠. 장남, 차남, 삼남 이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전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전사하는 그러한 과정,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 전쟁 현장에 참전해가지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혼자 아들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회우를 하면서 형제들을 상실하는 그 상실감들을 신랄하게 그린 영화가 바로 가을의 전설인데요. 바로 그게 브래드 피트와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으로 나온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발생된 제1차 세계대전 월드워 1을 그 시대적 상황으로 한 영화가 바로 가을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로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과 가을의 전설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면서 미국 50개 주 중에 미국 연방의 1889년에 연방의 41번째 주로 가입한 몬태나주에 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